1870년에 시작했다. 20세기는. 네. 그리고 2010년에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긴 20세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야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투자의 고수가 아니고 경제의 고수. 네, 글로벌 정책경제연구소의 홍기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흥미진진한 책을 번역을 해주셨어요. 무려 한 700페이지짜리. 네, 바로 20세기 경제사. 정말 이 이름이 딱 맞는. 저는 딱 잡고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 책 휴가를 한번 낼까? 이 책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이렇게 보다가 앞을 보니까 이제 근시가 돼갖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책이 재밌어요. 예. 이거 읽으면서 나 지금 똑똑해지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대성되는 느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이런 책을 어떻게 발견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유명한 학자라 그런가요? 이 브래드퍼트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요. 네. 이 책이 역작이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겠다라고 한지 공언한지 지금 한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사귄 내용을 갖다가 이제 책이 돼서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기다리고 기대했던 책인데,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좀 번역 작업이 좀 여의치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한 몇 년 좀 사장이 돼 있었다가 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좀 이거 해볼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서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모르고 원래 알았던 이 학자이긴 하지만 보진 않으셨던. 저는 이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로렌스 서머스의 나쁘게 말하면 꼬붕이고 좋게 말하면 조력자인데, 그래요? 90년대부터 이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부터 네. 미국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뭐 아주 보수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는 그 식견이 굉장히 넓고 풍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서론 딱 잡자마자 뒷배경에 도대체 책이 몇 권이야? 그렇죠. 네, 서론 읽는 순간 이거 진짜 도서관 하나가 움직이네. 뭐 이런 느낌이, 경제 관련 도서관이 움직이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이 책 보면은 정말 추천사 써준 사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한국분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폴 크로그만, 로렌스 서머스, 토마 피케티, 마틴 울프,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추천사를 써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추천사를 써줬고, 그분들이 뭐 기념비적인 역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번역된 책을 앞에 부분을 좀 다 못 읽고 초기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책을 읽는 듯이 잘 넘어갑니다. 잘 됐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초반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경제의 역사, 그리고 현대 경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경제의 토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700페이지짜리이긴 하지만 진짜 꼭 소장같이 있고 꼭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네. 일단 20세기 경제사 할 때 브래드퍼트 틀롱이 규정하는 20세기가 달라요. 예. 네.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에릭 홉스봄이라고 되게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 혁명이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1914년에 20세기가 시작돼서 소련이 망했던 1991년에 끝났다, 이렇게 짧은 20세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면으로 그 관점을 반박을 하면서 1870년에 시작했다, 20세기는. 그리고 2010년에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길죠. 그래서 긴 20세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은, 저는 아까 그 700페이지지만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7000페이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그렇죠. 그 저자도 초반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책 한 권에 할 걸 나는 한 장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걸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이 왜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왜 그 우주가 빅뱅 때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게 쭉 얘기하는 거. 이 책은 20세기 경제사를 다루는데,
인류 진화사 전체에서 20세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너무 재밌었어요. 예, 인류가 그 동안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20세기 전까지는. 네. 그건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토마스 멜서스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이고 식량의 증가는 산술급수적이라서 일정 정도가 되면은 그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 왜 이런 멜서스 얘기를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인류의 경제사를 보면요, 우리가 신석기 혁명, 그 다음에 도시혁명이 있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멜서스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멜서스 트랩이 작동을 해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 혁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기술 혁신이 돼서 생산력이 늘어난다 싶으면 인구가 바로 늘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력 늘어나는 거를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또 자본 스톡이 줄어들고 네. 이래서 인구 증가나 생산력 증가가 이 멜서스의 함정이라는 것 때문에 1870년이 될 때까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미미한 수준으로 왔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1870년에 시작된 이 20세기가 인류 진화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드디어 이 물질적 생산력의 멜서스 함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네. 진짜 풍요의 시대가 왔다. 인류 진화사 최초로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자는 거 걱정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에서도 얘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1900년대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 1914년대 사람은 그 중산층이 옛날에 상류층 정도의 예. 수준을 예. 생활을 살았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정도도 아니고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도 상상하지 못했을 호화나 어떤 신기한 일들, 일단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닌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온갖 재주를 피운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단 100년, 150년 만에 그게 보통 사람들도 다 하게 되어버렸으니까 네. 인류 진화사에서 기적이 벌어진 때다. 그래서 유토피아로 가게 되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20세기에 부여하고 있죠. 네, 사실상 그 한 300년 전에 인류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그들이 봤을 때는 꿈꾸던 곳, 그렇죠. 즉 유토피아.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그 어떤 향유하고 있는 물질의 수준이라는 건 한 200~300년 전만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네.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 경제가 드디어 드러났는데 과연 우리는 유토피아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결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단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책 20세기에 보여진 바였는데 예. 그 우리가 20세기 이제 그 엄청난 물질적 생산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우리가 인류가 장착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물질적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은 하이에크라고 하죠. 네. 시장이 인류 사회를 지배하면은 무지막지한 그 물질적 성장이 온다는 거는 하이에크가 간파했는데 하이에크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자는 뭐냐면 하이에크는 이 시장의 위대성을 본 거에서는 천재 같은 지킬 박사 같은 천재였는데 네. 시장 경제가 인간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전혀 보지 못한 거는 하이드 씨와 같은 백치였다. 네. 이렇게 가지고 극단적인 평가를 해요. 네. 시장 경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오냐면은 칼 폴라니가 얘기하던 그 측면이 오는데 인간 사회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네네. 그래서 책에 나오는 20세기 경제사에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파시즘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급기야 지금은 기후 위기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이래서 그 시장 20세기 경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물질적 생산력이 늘어났으면은 모든 80억 인구가 다 같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전혀 직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Slouching Toward Utopia인데요. 네. 슬라우칭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에. 어떤 얘기냐면은 유토피아로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벅또벅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말에 허청허청 비틀비틀 걷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신체가 성하지 않거나 큰 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한 발짝씩 힘겹게 나가는 네. 우리가 지금 20세기 인류가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가는 과정이 아주 험하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죠. 네. 근데 그 시발이 된 거는 이제 1870년이고 그렇습니다. 1870년에 그 시발이 됐던 것을 이제 저자가
몇 가지로 네. 그 시바를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여러분이 보실 때 딴 거 다 놓치시더라도 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꼭 하나 챙기신다 하더라도 네. 이건 19세기뿐만 아니고 21세기 경제를 이해하는데 더더욱 빛이 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니까 네네. 꼭 챙겨서 이렇게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은 인류가 그 전까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세 가지 요소를 발명한 건데 1870년대 첫 번째는 주식회사 대기업이라는 생산 조직이에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혁신이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연구소를 기업이 운영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산업에서요. 그전에는 자연과학의 연구라든가 이런저런 연구가 대학이라든가 철학자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산업기술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기업이 연구소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산업적인 혁신이 벌어지면 바로 그게 실전에 응용이 되는 대기업 연구소라는 거를 1870년대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요소고 네.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하죠. 바로 지구화, 세계화인데 이 무역이라든가 교통, 통신의 엄청난 발달 때문에 어떤 좁은 지역에서의 자원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가장 풍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1870년대 이전의 인류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870년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생산력이 이 지수함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예가 여기서 그 테슬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동차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교류 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네. 그야말로 전기공학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신적 존재였는데 네.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대기업 연구소와 지구화와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는 이 조직적 틀이 없었다면은 테슬라는 그냥 그 좀 험한 말로 또라이 개인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크게 다른 점인데요. 네. 에디슨은 발명가였을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슬라가 보기에 순 엉터리 같고 아무 지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그러고요. 네네. 에디슨은 대신 뭐냐면은 기업 운영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바꾸는 것도 해야 했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진짜 이 덕후거든요. 전기 덕후, 공학 덕후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가능했느냐면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대기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월급을 주는 조직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 너는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발명만 해라. 전기만 연구해서 발명만 하면은 그거를 대규모로 실행으로 옮겨서 산업에 실전에 배치하는 거 우리 웨스팅하우스가 하겠다. 웨스팅하우스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테슬라를 전폭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놀라운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의 엄청난 성장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전기 동력이라고 하는 발명이 있어봐야 만약에 15세기 조선시대 경제가 됐으면은 그거 있어봐야 뭐 했어요. 지금 좀 마차도 있을까 말까 하는 네. 경제인데 근데 전 세계로 시장이 확장이 돼서 지구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전기라고 하는 동력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화가 있고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천재가 존재할 수 있었고 네. 오늘날의 전기 세상에 온 것이다. 네. 이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계속 혹시나 해서 테슬라는 자동차 테슬라가 아니고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엔지니어 이야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인류의 어떤 문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예. 일종의 하나의 적축.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기업을라고 표현했는데 집단지성의 어떤 적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그렇죠. 한꺼번에 뻥 터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세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예.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류가 그렇게 어떤 집단지성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걸 또 전승하는데 상당히 약점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이에크가 그렇게 강조했던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의 위대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 연구소라든가 대학 같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저자가 쓰는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하이에크의 아이디어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집단 지성을 크라우드 소싱하는 장치가 바로 시장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령 그
어떤 뭐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을 적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본인 평가가 시원치 않으면 아주 훌륭한 발명이라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이 또는 이 어떤 유형 무형의 것이 어느 만큼 가치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것이냐에 대해서 한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물어보는 게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크라우드 소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장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지성을 동원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점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대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요. 네. 이 사람이 잠깐 언급하지만은 지식 발전에 있어서의 그 복리 증가가 나타나요. 왜 우리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래서 왜 20, 30년 지나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식의 축적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이 제대로 없고 기업 연구소가 제대로 없고 그렇다면은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그 발전이라는 게 고만고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기업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대학이 체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인류의 지식의 발전 속도가 누적이 아이디어라든가 지식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식의 발전 속도가 이제 복리처럼 지수함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말하자면 20세기 후반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1600년도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주식회사라는 게 집단지성까지 흘러가는데 대략 한 200년 넘게 그렇죠. 시간이 걸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거는 이제 톨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경제상사가 그 중요한 차이점을 잘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거는 1602년, 1603년일 때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맹글어진 게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인데 이게 진짜로 인류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 생산 조직의 형태가 된 거는 1880년대 이후가 되거든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하나 발명이 되는데 자본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주식회사는요 자본시장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주주나 이 동인도 회사의 주주들은 물론 주식을 매매하기도 하고 양도하기도 하고 그 월스트리트라든가 이것도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시장이어서 저거 주식시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주식이 대부분 투기의 대상이었고. 배당금을 먹기 위한 장치였었고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었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허락해준 아주 특수한 종류의 특권적인 분야에서만 존재하는 특수 업종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의 자체가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그 인도 무역을 독점하는 동인도 회사 왕이 준 독점권 때문에 주식 가치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의 대상이지 이거를 무슨 일반적인 적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전형적인 주식회사가 어디였냐면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었는데 왕과 왕실의 권력적인 특권 때문에 독점적 특권 때문에 생겨나는 특수 회사였으니까 주식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큰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8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로 생겨나죠. 월스트리트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법인의 설립이라고 하는 게 굳이 뭐 왕권의 특권을 얻고 왕권의 특혜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은 공화국이니까 웬만한 생산 조직들이 자본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얼마든지 주식회사가 될 수 있으면서 1870, 80년대에 자본시장이 이만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독일하고 미국에서 제일 발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식회사가 지배적인 생산 조직이 된 건 그때 이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중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이라든가 귀족들이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주식회사가 본격화되면서 세상이 이제 바뀌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렇게 하면서 그 산업혁명과 그게 또 엮였고 기업이라는 주체가 산업혁명을 끌고 오면서 생산력 향상과 그다음에 그걸 무역,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무역을 시작하면서 미친 듯한 속도의 문명 발전,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거였죠.